지역에서 이제 비례대표 2008년 18대 총선이었습니다.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출마 예정인 지역구에서 이미 2차례나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지역주의 타파 정치인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셨는데 이번 총선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십니까? 당선이죠. 저는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광주, 전남, 전북에 총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27명은 평상시에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이 정치 잘하는 분들 잘 뽑았으니까 27명 또는 26명, 5명 뽑고 일단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 정도는 좀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이 정부와의 통로, 오작교 역할을 좀 해서 지역의 현안들, 지역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갖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또 맡고 계신 일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 문제인데, 자,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서의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역임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국적인 관심,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가장 깊숙이서 깊숙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시고 또 논의를 해보시고 갈 길을 이제 살펴보셨으니까. 대하시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지방 소외 또는 지방 낙후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6개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이게 정말 심각하냐? 저는 국가 재앙이라고 봅니다. 재앙. 지난번에 코로나19도 재앙이었지만 지금 지방의 소멸은 코로나19 재앙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지방 소멸이 국가 재앙이라고 보고 정치권, 전문가, 행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대개조를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전체의 11.8%, 12%에 불과해요. 우리가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 속에서 그나마도 또 12% 땅덩어리에서 인구의 52%가 집중돼 있다? 52% 집중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 보러 가는 부모들, 서울에 일 보러 가는 사람들, 서울의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0%, 70%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정말 온 국민이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는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많은 일도 하겠지만 이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에 가장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 인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 뭐 사후 약방문에 그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긴 안목 또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우리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이 극심한 지방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이 인구 소멸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좁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면 애들을 낳고 애들을 낳으면 당연히 학교가 굉장히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호남은 어떻게 일자리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하나는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다 발전시킬 수 없으니 몇 개 지역이라도 지정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되게 하고 기업들이
그쪽에다 투자를 하게 하려고 한다면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첫째는 지방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옮기려고 했더니 여기다 기업을 펼치려고 했더니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어. 그 지역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세금을 아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또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와갖고 10,000평, 20,000평이 아니라 몇십만 평의 땅들을 공단으로 조성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만 평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땅값이 비싸다 안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되고 있는 그린벨트라든가 농지라든가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들을 그 기회발전 특구에 한해서 과감하게 푸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발전 특구에 신안의 해상 풍력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고 해남에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그쪽에 또 이게 말하자면 지역의 기업들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몰려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관광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수에 수소 하고 그다음에 광양에 2차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광주 전남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한 131만 평 했다고 그러대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곳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산업부도 도와줘야 되고 정경련을 포함한 대기업에서도 국토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을 하고 싶어도 요즘에 기업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깨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IT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인력을 키워내고 IT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교육에 있어서의 아주 특별한 지원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광주 전남은 교육과 산업과 그리고 행정과 정치가 기업들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이제 꼽히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인구 문제도 인구 문제지만 또 소외되고 낙후되었다는 이미지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많은 발전도 있지만 이게 뭐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요. 자, 부위원장님께서도 만년 소외된 지역, 만년 낙후된 지역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호남 지역은 어떻게 해야 만년 소외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국 지역의 특색,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광주에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광천동에 27만 평, 광산에 10만 평, 37만 평을 해서 41만 대에서 53만 대 정도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아까 소외란 얘기가 안 나고 직장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3만 5천 개의 부속품을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자동차의 부속품 생산을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소아리에서 그 부속품을 다 가져와서 거의 다 여기서 그렇게 외부에서 가져와서 조립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 안에다가 최소한 더 80만 대에서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까 지방의 행정, 그다음에 지방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현대를 설득을 해갖고 80만 대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게 한 다음에 3만 5천 개의 부속품을 지역에서 생산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제는 온 세상에 알리백 해갖고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것이야만이 외국에 수출할 수 있고 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바다나 강원도 바다는 깊이가 150m, 200m예요. 그런데 우리 신안이나 해남이나 군산이나 이런 데는 보통 15m에서 20m예요. 해상 풍력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단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생산해왔고 그 전기 생산한 것을 수도권으로 가져가려면은 이게 총 배전이 너무너무 동네마다 다 반대를 하고 힘드니까 광주 전남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공장들이 이동해 와갖고 여기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광주 전남에는 특히 남해안 지금 관광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아주 몇 조를 지금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의 바다만 섬이 2,600개가 넘고 리아스식 해안이고 정말 아름답고 주변에 천년 고찰들이 가득 있는
이런 말하자면 해양 관광으로서는 최고의 적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찔끔찔끔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투자하게 할 여건과 환경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지역에서 배출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했었고 도지사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배출했었고 국회의원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해양 관광, 이렇게 좋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좋은 자동차 공장을 제대로 발전시켜 키울 수 있도록 그 정치력을 쏟아 부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소외고 낙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 정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지역의 좋은 자산,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의 낙후 극복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들, 국민의힘, 또 민주당, 경선이 이제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좀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호남의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18개 선거구 모두 다 후보를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와주신 분들이 고맙고 또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해서 정말 좀 당선되시는 몇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다양성, 다원성이 좀 반영되는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에는 그 앞선에 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정말 중앙당에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민주당하고 경쟁력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공천도 하고 또 기왕 공천을 했으면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저렇게 출마한 만큼 다양한 지원 예를 들어서 선거비를 포함한 또는 홍보를 포함한 아니면 선거 운동을 하는 데서 정책 개발을 위한 이런 것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지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다 채웠다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호남 포기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세력, 제3지대 정치 세력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이 이제 정치를 해온 중진 정치인으로서 어제 이 대표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낙연 저한테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 좋은 선배님이시고 또 정말 호남인으로서 지난 40년, 50년 동안을 저렇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잘 커오신 분이 저는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고 무슨 생각과 무엇을 가지고 나간지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분 개인은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개파 갈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컷오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호남 양우회에서 그것과 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호남 출신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 얘기니까 제가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실 때 호남의 정치는 4선, 5선, 6선, 7선들이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양대 맥으로 아주 크게 주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광주 전남의 정치인들은 초선으로 싹 갈아치워가지고 지난 21대 때 광주의 8명 중에 7분이 초선이셨습니다. 그런데 초선이라고 못했다고 또 싹 갈아치우고 또 다시 초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지역의 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에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당직자 회의에 가서 얘기도 하고 국회 가서 세게 목소리도 내야 되는데 초선 의원님들은 일단 당직 맡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직 맡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호남 정치는 광주 전남 정치는 어느 순간부터 갈아치워서 초선이니까 못해서 또 초선 못하니까 또 초선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광주 전남 정치가 광주 전남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거물급 정치를 안 키우더니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정치인들까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요. 절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세가 약화돼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차피 국민의힘은 뭐 군의원 하나도 제대로 지금까지 못 해왔으니까 우리는 뭐 아예 없다 손 치더라도 호남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호남 정치인들을 갖다가 전부 그 말하자면은 초선 재선 이런 급으로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저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다시는 김대중 같은 거물급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할 정치인들이 호남에서는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정도로 중앙에서도 또 수도권에서도 지방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선 의원들을 호남 출신들을 다 몰아낸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다 군대처럼 그 말하자면은 선수가 아주 계급인데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우리 호남 지역이 낙후된 원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따끔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은 어떤 총선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총선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든지 또 호남에서도 또 싹쓸이겠죠. 싹쓸이는데 이번에만큼은요, 진짜 파란 싹 하나만 키우십시오. 파란 싹 하나만. 진짜 저 이정현이 같은 사람, 이렇게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일하고 미치도록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요, 지역구에 상관없이 광주 전남 도민들이 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연락들 해서 하나 정도는 28명 중에 27명을 싸움 잘하고 말 잘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 보낼지라도 속 키울 수 있는 일하는 사람 하나는 좀 키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 가지를 고려 좀 해주시고 많이 생각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말고도 진짜 훌륭한 또 많은 이번에 후보들을 공천을 했으니 그분들에게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정현 지방시내 부위원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